2년 전 대대적인 폴란드 수출로 유럽 시장에 당당히 진출한 대한민국 대표 전차 K. 폴란드에 세울 유럽 생산 공장 건설도 빠른 시원에 이뤄진 것으로 기대되었는데요. 그러나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급도 여전히 폴란드 K 곱작 건설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이행을 위해 우리 측은 준비를 마쳤지만 폴란드 측에서 여러 이유로 협상에 아직 나서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그 이유가 KPL이 너무 비싸서라는 건데요. 가성비로 유명한 한국 방산업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협상이 미뤄지고 있는 다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의 KPL 협상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생겼는데요. 그런 가운데 폴란드를 발칵 뒤집을 소식이 유럽에서 전해졌습니다. 같은 동유럽 국가이자 아직 K 도입 접식 계약도 맺기 전인 루마니아가 먼저 생산 공작 계약을 맺기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 방산업의 유럽 생산 기지라는 타이틀을 생각지도 못한 루마니아에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건데요. 동유럽에서 대한민국 방산업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세히 말아보겠습니다. 지난 8일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밥부 차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KPL 도입 계약에 대해서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K 현지 생산 계약이 또다시 지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K를 포함한 우리 무기를 대대적으로 수입해갔던 폴란드의 모습을 생각하면 다소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자급 이유 등으로 지연되어 왔던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 등을 기다려왔던 우리 방산업계로서는 난감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번 일은 베이다 차관을 포함해 폴란드 국밥부 입장에서도 밀어나길 바란 일은 아닙니다. 폴란드의 KPL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폴란드 국방부나 정부 측 의사 때문이 아니라 현지 방산업체들의 주장 때문이니 말입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를 필두로 한 현지 방산업체들은 KPL 현지 생산을 통한 수익물 더 얻기 위해 가격 협상에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용 자체는 현지 생산을 위해 필요한 설비 새로 구축하고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필요하니 협상이 필요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폴란드 방산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가격이 그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거라는 겁니다. 폴란드 업체들 요구대로 비용을 맞춰줄 경우 KPL의 가격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2의 최신형보다 더 비싸지게 됩니다. K가 레오파르트에 비해 확실히 우세한 점이 하나 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폴란드 현지 업체들은 자신들이 받는 돈이 많아지니 상관없겠지만 우리로서는 레오파르트에 밀리게 되니 전혀 도움이 될 게 없는데요. 당연히 폴란드군과 정부도 도입 비용을 생각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헌데로탭이 KPL을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 현지 생산업체인 PGG를 통해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었기에 PGG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상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PGG와의 협의가 아직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KPL 현상이 계속 미뤄진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폴란드 방산업체들은 본인들의 무리한 요구가 협상 지연의 원인임에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게 우리 측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현대로템과 PGG가 기술 이전 및 생산기지 지원 관련 가격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폴란드 내부 협상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현대로템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PGG가 중간에서 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폴란드 현지 네티즌들도 다른 업체도 아닌 무려 국영업체인 PGG 때문에 KPL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PGG가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국영 기업이면서 국가 안보보다 이익을 더 챙기려 하는 게 말이 되나? 한국 기업들은 약속한 대로 무기를 납품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하는 것도 없이 돈만 비싸게 부르고 있다. 러시아군이 바르샤바까지 쳐들어와도 탱크 값이나 흥정하고 있을 놈들이다. 폴란드 네티즌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옆 나라인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실상은 총알바지에 불과하긴 하지만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데다 헌 사태 그대로 휴전이나 총전하기를 바라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했으니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러시아군이 있는 상황이 어떤 형태로든 지속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KPL 협상이 미뤄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방산업체들의 유럽 시장 진출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KPL 협상 지연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폴란드 측의 협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특히 같은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에서 2년 전 폴란드 때와 같은 잭팟이 터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최근 세계에서 10번째로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로 K 구매 계약도 내년에 체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루마니아는 K9 생산 공장 건설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K 공장 건설 이야기가 먼저 나왔던 폴란드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인데요. 유럽 방산 전문지 ESD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K9 생산 공장 견선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진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법인잡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자주포 생산은 불론 장비 테스트와 연구, 교육, 정비 유지 보수까지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 될 거라고 합니다. 호주 공장처럼 K9만이 아니라 레드백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화의 이러한 움직임은 루마니아 K9 공장을 단순한 현지 생산 공장이 아닌 유럽 수출을 위한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화는 단순한 무기 수출만이 아니라 루마니아 국영 방산업체 로마를과 탄약 생산물 비롯한 지상무기 전반에 협력하고 루마니아 국립함공우주연구소와 정밀유도, 미사일, 언구 개발을 수행하는 등 루마니아와 전방위적인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자 하나속은 아예 법인까지 분리해가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폴란드 대신에 루마니아가 한국 방산의 유럽 수출 거점으로 교체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시장에서의 한화의 모습이 비협력적이면서 밥산 기술력도 뛰어나지 않은 폴란드 방산업체들과 억지로 협력해야 하는 현대에도 영향볼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기술력은 폴란드와 차이가 안 날지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는 루마니아와 손잡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뿐 아니라 현대도 폴란드에만 목을 매는 게 아니라 루마니아 등 다른 유럽 시장에도 투자하는 방식을 쓰게 될 거라는 건데요. 이미 현대는 폴란드 외의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신규 수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루마니아와 K 전차 수수를 논의해 내년에 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페루 육군과는 지난달에 지상무기 수술 총괄 협약을 체결해 K2와 차륜형 장갑차 수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계약이 진행 중인 데다 아직 폴란드에 직도입할 K 물량도 많이 남아있기에 현대가 K 피해 현상이 지연되어도 기다리고 입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방산업계는 시장 다변화 전략을 통해 이번 폴란드 K 피해 협상 지연 같은 일이 벌어져도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기에 K 피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자잘한 해프닝 정도로 취급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다각화 전략은 기존에 수술했던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들을 향해 새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기에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에서의 항공무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우리 무기에 대한 평판이 매우 총기에 장기적으로는 업계 전체에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차 시장에서 K는 현재 자주포 시장에서의 K9과 같은 위치를 점유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차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영국의 챌린저 등 기존 유럽 방산 강국들의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전장 환경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K에는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레오파르트만 봐도 가격이 비싼 데다 헙지에서의 주행 능력은 떨어지고 납품도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들 모두 K와 정반대입니다. K는 최첨단 설계에 힘입어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데다 신속한 생산과 납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유럽 전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기존 전차 강국들도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미국 등 기존 밥산 강국들이 한국의 전차 시잡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죠. 독일의 KF-51 판터와 미국의 에이브람스 X는 무인 포탑, 신형 주포, 하이브리드 파워팩 여러 첨단 기술이 동원되고 있지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인지 개발 일정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아직 알 수 없고 대당 가격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전차값이 어지간한 전투기와 맞먹게 될지도 모를 상황인데요. 현존하는 전투기를 중 최강이 F-35라고 할지라도 모든 나라가 F-35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가격 경쟁력은 성능 못지않게 수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요 국가들의 차세대 전차가 완성되더라도 시장에서 우리 K가 무조건 밀려나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K는 최첨단 전차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전차기에 앞으로도 사려는 나라들이 출몰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가치가 꾸준히 무상항하는 가운데 이번 루마니아 K9 공장 설립은 한국이 유럽 전역으로의 무기 공급을 가속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는 KAPL 공장 건설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폴란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겁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미사일이나 유도무기 등 원거리에서 적군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만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한국 전쟁에서는 보병 전력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대륙간 전쟁이 아닌 한반도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병력 간에 피터지는 전투는 필수였습니다. 보병 간의 전투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 전투 능력, 즉 얼마나 총을 잘 쏘는지,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팀워크가 얼마나 발휘되는지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한국 전쟁 발발 직후 도쿄 극동사령부에 주둔 중이던 메가더 더글러스 머카서 1880-1964 장군은 지상군 파병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로 날아와 한강 방어선을 시찰했습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한국군의 상황을 파악한 메가더는 한국군은 잃어버리거나 포기할 보급품도 없다며 크게 좌절했다고 하죠. 625 당시 실제로 한국군의 전쟁 물자는 취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1949년 10월 발효된 상호방위지원법에 따라 미국이 탄약 5,100만 발을 지원했음에도 1년 만에 지원받은 탄약 90% 가까이 써버렸습니다. 전쟁 초기 예상보다 빠른 소모는 한국군에게 전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에 미군이 또다시 탄약을 지원했으나 철도가 망가지는 바람에 수송도 불가능했었는데요. 이때 등장한 것이 지게부대입니다. 미군이 지원한 탄약과 식량을 싣고 밤낮 없이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면서 국군에게 탄약을 보급해주지 않았다면 전쟁은 북한군의 승리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군번도 계급장도 없는 일반인들이었고 매일 45kg의 탄약과 식량을 지게에 짊어지고 16km씩 운반한 최정예 수송부대였죠. 미국 국립문서기록 관리청에 따르면 한국 민간인들이 지게로 현장까지 물품을 옮긴다고 기록하며 이들을 어특공대어 프레임코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3년 만에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고 직접 탄약을 생산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필요성이 제기됐을 즈음 한 기업이 등장합니다. 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한 달에 몇 발의 포탄이 사용됐는지 아시나요? 미국 및 유럽 정보기관은 전쟁 초기 러시아가 하루 최대 6만 발, 우크라이나가 약 1만 발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약 200만 발입니다. 하지만 그 수는 계속해서 감소했는데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서가 아닙니다. 포탄 생산량이 사용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포탄은 155mm 곡사포탄이었는데 그간 유럽은 생산량을 늘려 우크라이나에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계 1위 군사력을 가졌다는 미국은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북한과 휴전임을 감안해 155포 운용 비중을 늘려왔고 훈련을 위해 계속해서 포탄을 소비하고 생산했습니다. 전 세계 상황과는 정반대로 155포탄이 오히려 넘쳐나 엄청난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품귀 현상으로 포탄 가격이 올라 전쟁 이전 개당 270만 원이던 것이 전쟁 후에는 1140만 원으로 4배 이상 폭등해 포탄 생산 기업 매출이 상당히 높아졌죠. 대표적으로 1968년 풍산금속공업 주식회사로 출발한 풍산이라는 기업의 실적이 대단합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방산 부문 매출이 9,896억 원을 기록했는데 풍산이 바로 155포탄을 생산하는 대표 기업입니다. 사실 풍산은 비철 금속난 페러스 메털즈 소재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확보해 전 세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잘 알려진 것은 탄약 생산입니다. 최근 한국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풍산이야말로 전통적인 방산 명가인데요. 1973년부터 탄약 생산을 시작해 국산 탄약의 시발점이 되는데 556 소구경 탄약부터 대공포탄, 박격포탄, 곡사포탄, 전차포탄, 무반동 총탄, 합포탄, 항공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군대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총탄을 생산하고 있죠. 이 기업이 대단한 것은 탄약 원재료부터 최종 완제품까지
일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종합 탄약 제조업체라는 점. 한화 등에서도 포탄류를 생산하지만 시정 점유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현재는 풍산이 생산하는 방산무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전 세계 60개에 이르고 수련 및 스포츠 경기에 사용되는 스포츠탄은 자체 브랜드 PMC를 통해 미국으로 진출해 미국 스포츠탄 시장의 20%를 차지한 탑 3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 세계 35억 명이 풍산 제품을 매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탄약 분야로 잘 알려진 풍산은 사실 동파이프 및 동학금 제품을 만드는 신동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신동사업의 대표 제품은 소전, 즉 완성 전 단계의 동전인데 풍산은 전 세계 소전 시장에서 점유율 50%로 극강의 1위 기업입니다. 화폐는 일반적으로 지폐와 동전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동전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화폐를 지칭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그 중에서 구리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무 금속으로 만든 화폐를 통칭하는 말은 주화였고 동전은 주화 중에서도 구리로 만든 것들만 의미하는데요. 그럼 동전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중앙은행이 글자, 모양, 연도, 도안, 액면가, 발행연도 등을 결정하면 이를 소전의 압인에 완성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최소 70여 개 국가에서는 액면가와 그림 무늬가 압인된 완성품 동전이 아닌 동전의 직전 단계인 소전을 수입해 액면가와 그림 등을 압인에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소전을 가장 많이 만들어 수출하는 기업이 풍산입니다.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 연간 40만 톤이 넘는 소전을 수출하고 있는데 2023년 한 해에만 1,47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970년 한국조폐공사가 풍산을 주화용 소전업체로 선정한 덕분에 1970년 이후 생산된 한국 동전들은 전부 풍산 작품입니다. 위에서 70여 개 국가가 풍산의 소전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미국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이 새겨진 $1 동전이 있는데 역시 풍산의 작품. 풍산은 미국 현지법인 PMX를 통해 1993년부터 미국 조폐국에 소전을 공급해왔고 2000년부터는 미국 업체 올린 브레스를 제치고 1위 공급업체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던 2005년 12월 22일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37명의 얼굴을 새겨 재임 순서에 따라 $1 동천에 새기는 대통령 $1 동전법 더 프레저덴셜 달러의 코인 액트에 서명했는데요. 2007년부터 매년 4종씩 10년간 모두 38종을 발행했는데 그 소전의 공급업체가 풍산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엄청난 물량의 $1 지폐가 폐기되고 새로 생산되는 데 따른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1 주화 발행을 적극 추진해왔는데 풍산이 이 사업을 따냈죠. 이 $1 동전은 1999년부터 발행되는 사카가웨이 동전과 같은 구리 88%, 아연 6%, 망간 35%, 니켈 2%의 합금 소재로 황금빛을 띠기 때문에 골든 달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풍산의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유럽일 겁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완전한 경제통합체 유럽연합 이후에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이 풍산이니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경제 공동체를 알아야 하는데요. 현대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국제경제 용어는 자유무역협정 FTA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입니다. FTA는 두 국가 또는 둘 이상의 국가가 합의를 통해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관세를 폐지하거나 상당 부분 인하하는 방식으로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가장 기초적인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보다 좀 더 진보된 경제 공동체로 관세 동맹 커스텀즈 유니언, 공동시장 카먼 마컷, 경제 동맹 에커나믹 유니언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제 공동체의 최종 목적지는 완전한 경제 통합 토털 에커나믹 인터그레이션입니다. 이는 단일 통화와 경제 정책을 통일시키는 것을 전제로 여러 나라가 모여 하나의 경제 동맹체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유럽연합이 그 사례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단일 통화입니다. 쉽게 말해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스페인 등의 서로 다른 국가가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행을 갈 때 복잡한 환전 과정이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스페인에서, 이탈리아에서, 체코에서 같은 통화를 사용하니까 그 통화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세계 최초로 12개 유럽 국가가 1993년 이 복잡한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영내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니켈 알레르기가 있는 유럽인들의 체질을 반영해 구리와 아연, 알루미늄을 합친 노르딕 골드를 소재로 채택하기로 한 겁니다. 유럽연합이 탄생하자 풍사는 유로와 소전을 수출하는 것에 회사의 미래를 걸기로 했는데 왜냐면 1999년 1월 1일부터 유로화가 탄생하면 3억 명에 달하는 유럽인들 1인당 최소 200개의 유로화를 소유하게 되니 어마어마한 소전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 시장을 잡아보기로 한 것이죠. 사실 노르딕 골드는 보통 동전보다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금색에 가장 가까운 황금색을 구현하기 위해 구리, 아연, 주석, 알루미늄을 정확한 비율로 배합해 제작해야 하니까요. 4개의 서로 다른 금속을 하나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최적의 비율을 찾지 못하면 색깔도 강도도 맞출 수 없어 쉽게 깨져버립니다. 노르딕 골드를 최초로 개발한 곳은 핀란드였습니다만 대량 생산에 실패했습니다. 노르딕 골드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색을 띠지만 생산 과정에서 깨지기 쉬운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유럽의 소전 생산업체들은 이를 보완하고자 틀을 좁게 만들었으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새로운 단점이 생겼죠. 결국 이 유로화 납품의 핵심은 발행일자에 맞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납기 내에 납품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이전까지 만들었던 동전은 직경과 두께, 강도 등 기본적인 요건만 맞추면 충분했지만 노르딕 골드의 경우 위조 방지를 위해 전기 전도성까지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결국 풍산이 인류 최초로 절대 깨지지 않는 소전을 개발해 유로화 동전 사업을 수주했고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11개 국가가 줄줄이 풍산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5,000톤이 넘는 유로화를 독점으로 공급하게 됐죠. 현재는 한국을 포함 미국, 호주, 유럽, 대만 등 상당수 국가들이 풍산이 제작한 소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약 생산으로 잘 알려진 풍산은 사실 동과 동합금 소재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소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글로벌 비철 금속 전문 기업입니다. 한국 동전은 물론 미국의 $1 동전, 그리고 유럽연합의 유로화 소전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충족해내며 전 세계 70여 개국에 대규모 소전을 공급해왔습니다. 특히 노르딕 골드 합금의 대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던 치명적 품질 문제를 극복하고 유럽연합 단일 통화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한 것은 풍산이 이룬 기술적 상업적 성취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풍산의 사례에서 보듯 한국 기업이 얼마든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역량이 있습니다. 풍산과 같은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앞으로 한국에서 더 많이 탄생해 한때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한국의 계엄령 후폭풍을 주시하겠다고 밝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자칫 한국산 무기 도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파트너입니다. 2022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K9 212문과 다연장 로켓 천무 218대 기본 계약을 맺었고 1차와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로템과도 2022년 K 전차 1000대 공급에 대해 합의한 후 1차로 180대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2차 계약이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추측과 설이 나돌았는데요. 부아디스와프 부총리가 최근 소셜미디어 XX를 통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 주재 폴란드 대사관, 폴란드 주재 한국 대사관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해 더욱더 우려를 낳았습니다. 오늘은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왜 2차 계약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것인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단 몇 시간이었지만 한국에 갑자기 내려졌다가 해제된 비상계엄 사태가 혹시라도 거의 다 되어가던 방산계약에 자칫 영향을 줄까 우려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현재 K 전차 폴란드 수출 계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무기청과 현대로템, 폴란드 국영방위산업기업 PGG-SA는 K 전차 820여 대에 대한 계약 최종 협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업체 이행 능력 평가 및 구매국의 구매 의사 확정 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계약 조항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비상계엄 시행과 해제로 인한 일련의 정치적 불안이 계약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로템은 2022년 7월 폴란드 국방부와 1000대의 K 전차를 공급하기로 합의했고
현재까지 약 3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180대 수출 계약이 이행됐습니다. 2차 계약으로 K 전차 820대 추가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방산 계약의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했지만 방산 전문가들은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된 방산 계약은 번복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구매 의사 확정에 이르는 평가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구매 의사를 번복할 시 구매국 또한 신뢰도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에니크 즈브로이니, 디펜스24 등 폴란드 현지 언론들 또한 한국의 계엄 실시 및 해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으로 계약업체의 생산시설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어 납품에 차질이 생길 수준이 아니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대로템 역시 K 전차 2차 계약은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 있으며 정치적 불안과는 전혀 무관한 이슈들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방위사업청도 폴란드를 계속 방문하면서 정치적 불안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금까지 K 2차 계약에 대해 발목을 잡은 건 한국의 계엄 아닌 현지 생산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폴란드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1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 전차 820여 대에 대한 2차 계약은 현지화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폴란드 현지 언론사 르제초포스폴리타는 폴란드군의 K 전차 2차 계약이 국방장관이 당초 언급했던 9월 초보다 지연될 것이라 보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계약 물량 중 일부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는 국방장관의 바람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생산될 것이라며 폴란드 내 생산 계획에 의문을 표했던 것인데요. 심지어 2차 계약에 필요한 실행자금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을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무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로템과 폴란드 국영 방산 지주기업 PGG, SA와 최종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K 전차 820대의 폴란드행은 폴란드 측의 현지화 요구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계엄 사태 여파로 인한 지연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800대 전량을 현지 생산하겠다는 폴란드의 요구가 계약 진행 정체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조정을 통해 계약은 구분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2차 계약분인 K 현지화 버전인 KPL 820대 중 320대는 직수출, 잔여 500대는 현지에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잔여 500대는 반조립 상태로 폴란드로 수출돼 현지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며 계약 금액이 약 40%가량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공급된 180대의 GP 버전과 달리 유럽방 위산업 전략의 2030년 무기 조달 기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K방산의 힘을 빌려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려 하는 폴란드의 속내가 결국 K 전차 2차 계약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방산 블록화에 따라 올해 EU가 EDIS를 발표하며 현지 생산은 유럽 방산 수출을 위한 필수 코스가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폴란드 K 수출 2차 계약은 폴란드가 현지 생산을 앞세워 구매국의 방위산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 생산, 유지보수 역량을 키우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외부 변수를 제어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1차 계약 당시는 폴란드의 전력 공백이 우려되던 상황이었는데 2차 계약 상황은 달라졌고 협정 초기에 제시했던 조건들에 비해 한국에 불리해진 계약 조건들을 내걸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협상을 급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폴란드가 손해이고 자국 업체들 농간을 못 막는 폴란드 현 정부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협상 초기에는 한국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추가 협의를 서두르지 않는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이 같은 지연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폴란드는 은근히 이것이 가격 문제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KPL의 가격을 올린 것은 현지 업체들과 현지 매체들이 담합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폴란드 차관이 가격을 이유로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국산 자주포인 크랩도 자국 업체의 거짓말로 152대 도입 계약도 못하는 실정임에도 책임 전가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2024년 KPL 공급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2월 중순 현재 상황으로는 2025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으며 2026년부터 2차 계약 물량도 협상 지연으로
언제인지 알 수가 없게 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대로템이 가격을 올리는 현지 업체를 배제하고 직도입을 제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KEP의 가격은 폴란드 요구 상황을 반영해서 가격이 상승한 것이고 폴란드 업체들이 이익을 위해 대폭 올린 것으로 폴란드는 가격이 중요하면 KEPL 전차가 아닌 기존 KEGF로 구매하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솔직히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급한 건 폴란드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현대로템은 최저 가격으로 고객에게 안내했다는 입장입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사문을 노르웨이로 더 보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노르웨이 국방부와 K9 24문, K16대 등 약 2,433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 K9 사문과 K18대에 대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이행한 것입니다. 노르웨이로 수출 중인 K9는 현지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노르웨이군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도 K9 바지라 자주포 100문에 대한 추가 도입 예산이 전격 승인됐습니다. 인도 내각안보위원회는 K9 자주포 바지라 100문과 수 30MKI 전투기 12대 도입을 위한 2천억 루피, 약 3조 3,8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인도군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중국 제압용으로 K9 바지라를 추가 배치할 계획인데요. K9 바지라는 K9 자주포의 인도 수출형 무기로 무게가 50티톤에 달하며 50km 이상까지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 기업 라센 앤 토브로 L&T는 지난 2017년 하나 디펜스와 손잡고 인도 정부와 K9 자주포 100문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인도군은 운용 중인 K9 바지라의 성능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기존 조달 과정으로 재주문을 요청했는데요. 이번 추가 주문은 한국 방산 기업의 빠른 납기와 효과적인 기술 이전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해석됩니다. K9 바지라는 인도 구자라트주의 L&T 생산시설에서 제조될 예정이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T의 공동 개발로 인도 육군의 감독하에 1년의 테스트를 거쳐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 주문은 인도가 내각안보위원회 CCS를 연지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 인도가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인도 내각안보위원회 의제로 올라와 있었지만 인도 연방 하원 선거로 인해 승인이 미뤄진 상태였는데요. 선거가 끝나자 내각안보위원회가 열리고 전격적으로 승인 결정이 난 것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없어서 못 파는 무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 상반기에는 루마니아의 유럽 내 첫 현지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뗍니다. 한화는 K9 자주포는 물론 보병 전투장갑차 IFV 레드백 생산 가능성도 열어두고 신규 수주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한국 방산은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울산급 배치삼 호위함 충남함이 해군에 인도되었으며 울산급 배치사 건조 사업에 한화오신이 계약하면서 충남함급 호위함을 12척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해군에 인도된 잠수함 구조함 강화도함의 후속함 건조 사업도 결정되어 강화도함급 구조함 2척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충남함과 강화도함 인도 소식과 후속함 건조 사업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18일 방위사업청은 최신 호위함 울산급 배치삼 선도함 충남함 FFG 828이 해군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약 6개월 동안 전력화 훈련을 거쳐 작전 배치될 충남함은 뛰어난 전투 능력과 향상된 탐지, 추적 성능을 갖춰 해상 전력에서 또 하나의 K방산의 기술 집약체로 평가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충남함 체계 개발 계약 후 4년 7개월 만인 이날 울산 HD현대중공업 독수선사업부 본관에서 인도식을 가졌습니다. 충남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 FF과 초계 한 PCC를 대체하는 3,600톤급 최신형 호위함으로 울산급 배치삼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신현승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충남함은 국내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최신의 호위함으로 국내 함 정건조 능력이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했다라며 K방산 수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해양 방위권역 내 책임해역 감시와 방어, 해양 권익 보호와 해양 동제권 확보가 가능한 전투 능력과 생존성이 향상된 최신의 함정이라며 해역 함대의 주력함 또는 기동부대 증원 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이며 5인치 함포와 한국형 수직발 사체계,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함대함 유도탄, 전술함 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자머레 등을 주요 무장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정의 두뇌인 전투체계를 비롯한 주요 탐지 장비와 무장이 모두 국산화되었으며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처음으로 장착되었습니다.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는 이지스 레이더와 같이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로 전방위 대공, 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 및 연계의 대공 표적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안액의 탄도탄 추적 능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요격 능력은 없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스텔스형 설계를 적용한 충남함의 마스트에는 첨단 과학기술을 집약한 복합 센서 방식의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합 마스트 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최근 건조되는 함정에 비해 스텔스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충남함은 국내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를 운용하며 하이브리드 방식의 추진체계로 수중방사 소음을 최소화해 우수한 대잠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남함이라는 이름은 1964년 미 해군으로부터 인수한 호위 구축함과 국산 기술로 건조한 호위함에 두 차례 명명돼 운용하다 퇴역한 바 있으며 2022년 11월 해군 함명 제정위원회를 통해 울산급 배치삼 1번함 함명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나오션이 울산급 호위함 배치사 1, 2번함의 건조를 본격화합니다. 울산급 배치사 5, 6번함에 이은 수주로 함정 명가로서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18일 하나오션은 방위사업정과 2030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울산급 배치사 1, 2번함 건조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8,391억 원에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부터 사용해 온 울산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4단계 프로젝트의 마지막 사업으로 모두 6척이 건조될 울산급 배치사는 대한민국 해군이 운영하는 호위함의 미래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울산급 배치 35, 6번함에 이은 후속함으로 배수량과 외형의 변화는 없지만 울산급 배치사는 추진체계가 국산화되어 적용되고 무장이 수가되는 등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울산급 배치사는 성능 개량 장비인 전투체계와 무장사종, 신규 장비인 CIWS-2와 전자전장비 2의 체계동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병력 자원이 감소할 미래 작전 환경에서 인력 절감을 고려한 함정 설계는 물론이고 승조원의 운용 거주 편의성을 향상시킬 방안도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적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사이버 보안 관제 체계와 함께 고도화된 무인기 위협 대응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울산급 배치사는 울산급 배치삼 절개를 기본으로 튜닝 정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 울산급 배치삼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함정입니다. 만재 4,300톤에 비해 과무장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센서와 장비들이 탑재되어 장기 작전에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최종 엔트리에 못 들어간 이유도 작전 지속 능력에서 많은 감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초대로 예산을 복원하여 만재 5,000톤급 중반의 다목적 호위함으로 건조하던지 혹은 몇백 톤이라도 함선을 키워 거주성과 확정성, 작전 지속 능력 확보를 했으면 합니다. 하나오션은 울산급 배치사 5, 6번함에 이어 배치사 1, 2번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함으로써 대한민국 해군력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던 잠수함 구조함 강화도함이 군에 인도되었으며 후속함 건조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거제 조선소에 서강화도함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2021년 10월 진수한 강화도함 은 시운 전평가 기간을 거쳐 전력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로써 해군은 잠수함 구조함인 정해진함, 강화도함 두 척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강화도 밤의 뮤정은 정해진함에 비의 길에게 키시고 새 구조 방식도 센터원 센터 웰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길이 120m, 너비 19m, 배수량 5,600T입니다. 심해 구조 잠수정 DSRV 1회당 17명의 구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화도함은 심해구 조잠 수정 DSRV관 자동함 이후 지장치, 수중 무인 탐사기, 포화 잠수체계 등 첨단 류조와 잠수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답승 중형급 L기를 탑재할 수 있고 13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합니다. 강화도함은 심해 구조 잠수정 DSRV-1 함 중앙동로의 센터 웰을 동한 전 6회수 체계를 적용해 해상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파도 높이 4m의 악천후에서도 심해 500m까지 조난 잠수함의 승조원을 구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이 지난달 전력화된 참수함 초함 강화도함의 후속함 견조 사업의 파일 감화. 지난 16일 국방부는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잠수함 구조함 ASR 2배치 2후속함 사업 추진 기본 전략 및 건조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1월 전력화된 강화도함의 후속함 건조 사업으로 선도함의 결합 및 개선 보완 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약 6,364억 원이 투입됩니다. 방사청은 전자광학 장비와 구조작전 체계를 추가 탐재해 조난 잠수함 남색과 구조작전 지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잠수함 구조함 이적 체제를 유지해 상시 잠수함 구조 준비 태세가 완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와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경제와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며 새로운 밀월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이라크는 미국과의 전쟁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와의 내전으로 인해 파괴된 석유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중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이라크의 최대 투자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양국의 경제적 유대는 방대한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이라크는 OPEC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유를 생산하며 그중 약 3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중국의 1대1로 6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양국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나아가 이라크는 지난해 위안화를 사용한 석유 거래를 허용하면서 중국과의 금융적 유대까지 공고히 했습니다. 이라크는 에너지 협력에서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이라크는 중국 기업들에게 10여 곳의 석유 및 가스 탐사권을 대거 넘겼습니다. 중국 국영 석유 기업들은 이미 이라크 석유 매장량의 약 34%와 원유 생산량의 3분의 1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과 엑슨모빌 같은 서방 석유 기업들이 철수한 자리는 중국이 빠르게 채워나갔습니다. 이라크는 신규 유전 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원유 생산량을 하루 600만 배럴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의 역할이 핵심적입니다. 이라크의 이러한 선택은 사실상 OPEC를 비롯한 다른 산유국들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라크는 최근 OPEC의 추가 감산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독자적인 증산 전략을 통해 국토 재건과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OPEC 내 협력 구조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중국 중심의 에너지 협력으로 기울어진 이라크의 전략적 선택을 보여줍니다. 이라크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 서방의 영향력 아래 있던 이라크는 이제 중국에 사실상 올인하면서 기존 동맹국들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중국의 밀월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의 지위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이라크의 경제적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라크가 그동안 전략적 동반자였던 중국을 등지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며 국제무기 시장의 판도를 뒤집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에 의존하던 이라크는 최근 한국산 무기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 주목하며 방산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중동 방산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었으며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그동안 중국과의 깊은 경제 및 방산 협력을 통해 국제무기 시장에서 중국의 최대 고객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라크는 중국의 1대1로 6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며 대규모 석유 개발권을 중국 기업에 넘기는 동시에 방산 분야에서도 중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해왔습니다. 중국 국영 기업들은 이라크 유전 개발권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라크 원유 생산량의 3분의 1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관계는 방산 분야로도 이어져 이라크는 중국산 무기를 주요 무기 체계로 채택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최근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하며 한국산 무기 체계를 대거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라크는 한국의 LI지넥스1,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제조한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 천궁 EM-SAM을 26억 달러 약 3조 4,845억 원에 수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이라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공체계 도입 계약 중 하나로 이라크 국방부는 천궁 2의 높은 성능과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라크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KUH-1 2대를 약 1억 달러, 약 1,450억 원에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산 헬기의 첫 수출 사례로 기록되며 이라크 내무부는 특수 소방 항공기로 활용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라크의 국방장관 타베트 무함마드 아라바시는 한국산 무기 도입 결정 과정에서 중국산과의 비교 평가를 직접 주도하였습니다. 그는 중국산 무기는 처음에는 경제적 이점이 커 보였으나 장기적인 성능과 기술 지원 측면에서 한국산 무기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라바시 장관은 특히 천공2를 평가하며 성능은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에 근접하면서도 가격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동시에 이라크의 방공망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까지 약속하였습니다. 라며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수리온 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의 헬기는 단순한 기동 헬기를 넘어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이라크 내 긴급 구조와 군사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이라크의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이라크는 중국 무기의 최대 구매국 중 하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약으로 이라크는 방산 분야에서 중국과의 밀월 관계를 종결하고 한국과의 새로운 전략적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라크의 결정은 중국의 중동 방산 전략에 치명타를 가하였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증명되면서 중동 다른 국가들로도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라크와의 대규모 무기 거래를 통해 한국은 중동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미국과 유럽산 무기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고 중국산 무기보다 성능과 신뢰성이 뛰어나 중동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와의 성공적인 계약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내 한국 무기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할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가 중국 대신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중동 내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CEO로 잘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최근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F-35를 강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형태의 전투기 개발을 위해 한국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머스크가 미 연방정부의 효율화 정책을 이끌 정부 조직 수장으로 지명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11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X 계정을 통해 F-35의 설계는 초기 요구사항 단계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너무 많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는 시도로 인해 이 전투기는 모든 임무를 조금씩 수행할 수는 있지만 어떤 임무도 탁월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비싼 실패작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F-35가 성공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다며 설계의 근본적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이틀 전에도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시대착 오적 접근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미래는 드론 전쟁에 있다고 발언하며 기존 유인 전투기 중심의 방산 산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F-35는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미국 국방부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운용 중입니다. 하지만 높은 개발비와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성능 논란으로 인해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머스크는 인간 조종사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율 비행과 원격 조종이 가능한 드론 전투기가 미래의 전쟁을 주도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첨단 드론 기술은 유인 전투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 방산 패러다임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머스크는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드론 전쟁 기술 개발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며 글로벌 방산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머스크는 한국의 방산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언급하며 이들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드론 기술과 관련된 중요한 혁신을 이룩했으며 한국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은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 있어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특히 한국이 소형 전투 드론과 AI 기반 무기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며 미래 전투 기술 개발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머스크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을 통해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바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첨단 무기 시스템과 엔진 기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방산 산업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첨단 드론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항공우주와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전투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세계 국방장관들은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은 KF-21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차세대 전투기 중 하나로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그 어떤 국가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국방장관 역시 한국의 드론 기술은 탁월하며 이는 현대 전장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산 무기는 높은 신뢰성과 경쟁력을 자랑하며 동맹국들의 방위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은 한화의 레이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국방장관들 또한 한국의 레이저 무기 기술은 현대 전쟁에서 필수적인 자산으로 매우 신뢰할 만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호평은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키며 머스크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기술 혁신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방산 시장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산 산업은 이제 비효율적인 전통적 설계와 시스템을 버리고 첨단 AI 기술과 자율비행 시스템을 행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그는 드론 전쟁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의 고비용 방산 체제를 대체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은 단순히 F-35에 대한 비판을 넘어 방산 산업 전체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한국이 부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머스크와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전투 시스템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는 단순히 기술 혁신을 넘어 글로벌 방산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머스크와 한국 방산 기업 간의 협력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이룰지에 대해 최근 대만과 일본 언론들은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첫 번째 반도의 공장이 내년 2월 준공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은 일본이 반도체 부흥을 위해 무려 4조 3,149억 원이나 세금을 지원하면서 급속도로 지어지고 있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본이 반도체 부흥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공장에 예상치 못한 대형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일본 홋카이도 연안의 정어리떼가 대규모 폐사해 주변국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는 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시 해안에 떼죽음을 당한 정어리들이 몰려들었다는 뉴스를 영상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하코다테시 해안가에 빽빽하게 들어찬 정어리 사체가 파도를 타고 백사장으로 몰려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흡사 물고기 파도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정어리 사체가 한꺼번에 몰려든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 역시 이렇게 많은 정어리 사체가 한꺼번에 몰려든 것은 처음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원인이 무엇인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은 정어리 떼죽음이 최초 시작된 곳은 사실 일본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구마모토 앞바다입니다. 지난 10월 구마모토현 앞바다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최근 홋카이도 앞바다까지 기이한 현상이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중국 매체들이 일본 해안가에 떠밀려온 정어리 집단 폐사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는 중국 바이두에서 인기 뉴스 2위에 올랐으며 중국 주요 매체들은 물론 지역 언론들까지 앞다퉈 게재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이 뉴스를 전할 때 제목에는 주로 원인 불명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일본 해안에 밀려온 정어리떼 사체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 기사 댓글을 통해 해시태그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한 것 같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류가 멸종하는 시기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앞서 지난 10월 18일에도 일본 매체를 인용해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수천 마리의 정어리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염수가 원인인가? 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더구나 홋카이도까지 뒤덮은 정어리떼 영상이 공개된 이후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영국의 대중 매체인 데일리메일도 수천 톤의 물고기 사체가 일본 해안으로 밀려왔다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지 3개월 뒤에 일어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일본은 일부 언론이 정어리류의 사체와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수산청의 자체 조사 결과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이유로 삼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며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정부조차 원인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구마모토현의 TSMC 공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염수 문제가 불거지고 정어리떼 사체가 대규모로 발견되자 이곳이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공장의 핵심 요소는 핵심 인력과 토지, 풍부한 전력, 그리고 수자원이 핵심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인력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염수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TSMC에 숙련된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이 지역에 근무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수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TSMC 미국 공장조차도 핵심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계속 연기할 정도로 인력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TSMC 대만 인력들은 문화적인 적응 차이를 이유로 미국 공장 근무를 꺼리고 있는데요. 방사능 문제의 직격탄을 맞은 구마모토에서 과연 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해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얼마 전 TSMC는 미국 반도체 공장을 위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 반도체 숙련 근로자 2,000명을 더 찾습니다. 라는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최근 미국 공장에 필수 첨단 장비인 EUV 극자 외선을 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장비 공급업체들은 설치 관련 핵심 직무인 관리 감독관, 전기공, 초고순도 배관공, 판금 작업자 등 근로자 2,000명을 더 찾고 있습니다. TSMC는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약 54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2곳을 짓고 있지만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가동 시점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TSMC는 투자자를 위한 임시 거주 비자인 EE 비자로 대만 숙련공 수백 명을 애리조나에 단기 파견해 인력 구멍을 메울 계획을 세울 정도로 사람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만의 핵심 인력들이 미국의 조직 문화 적응에 애를 먹으며 미국행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만인들은 그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자 대만에서도 소금 사재기 열풍이 불었을 정도로 민감했습니다. 한국에서 소금 사재기 열풍이 불었을 당시 이 현상이 대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대만의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에서 일본 주재 대만 대표라는 사람이 방사능이 몸에 이롭다는 헛소리까지 늘어놓자 불난 집에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일본 주재 대만 대표가 방사능 원소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시장팅 주일본 대만 대표는 SNS를 통해 실제로 미량의 방사성 원소는 신체에 유익하다며 대만 베이토 온천이나 일본 타마가와 온천을 예로 들면서 이곳에는 미량의 라듐이 포함되어 있고 연구에서 이는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 일본 주재 대만 대표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냐며 대만 내에서 많은 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제서야 자신은 온천의 라듐 효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지 처리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야당인 대만 국민당 주리룬 주석은 시장팅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일대만 대표가 아닌 주대만 일본 대표라 여겨질 수 있다. 시장팅 대표가 직접 오염수를 몇 잔 드셔보고 국민을 안심시켜달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염수 문제로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협력이 삐그덕거리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한국에 둥치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최근 반도체 핵심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공식 협력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12일 네덜란드 펠트호번에 위치한 ASML에서 열린 한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ASML은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연구개발화 언드디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ASML은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EUV 장비 내부에 광원 흡수 방지용 수소가스를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기술을 공동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반도체 핵심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이 제조시설이 없는 해외의 R&D 센터를 짓는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ASML은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노광장비 생산 업체로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을시로 통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슈퍼을 ASML과의 협력은 지금까지 한국이 약점으로 평가받았던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분야에서 앞으로는 네덜란드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더욱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ASML이 공동으로 1조 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한국에 설립하는 R&D 센터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필수인 극자 외선 EUV를 기반으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EUV 장비 1대당 전력 사용량을 20% 감축하고 연간 16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삼성과 ASML의 R&D 센터는 차세대 극자 외선 EUV 노광 장비를 기반으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로선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 쟁탈전에 한층 더 우위를 점하게 된 셈인데요. 이 장비는 1대당 최소 2천억 원에 달하는 고가이며 생산 가능 수량이 1년에 약 50여 대뿐이기 때문에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대만 TSMC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삼성전자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ASML로부터 EUV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ASML은 2,400억 원을 투자해 화성에 짓고 있는 화성 뉴 캠퍼스와 R&D 센터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ASML의 협력 소식은 한국을 따라잡고 반도체 부흥을 이루겠다며 막대한 세금을 반도체 공장에 쏟아붓고 있는 일본과 상당히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일본은 돈으로 해외 협력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동등한 관계에서 기술력으로 협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협력 관계가 더 공고하게 유지될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